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소식,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이 반독점법 규제 언급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200조가 증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알리바바 마인이 눈에 좀 찍히면서 뭐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 한번 오늘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워낙 또 중요한 이슈니까 좀 깊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이 눈에 보이는 규제, 눈에 보이는 제재도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 네. 보이는 흰 장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놓고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놓아주고 큰 것을 잡는다. 그 자다 빵샤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놈 하나를 잡아서 뽐때를 보이면 나머지가 네.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기는 그런 이제 형국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를 들면 LG전자 이쪽을 이제 손을 보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다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회 통제력이 강한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네. 이것이 마윈의 발언에 따른 그냥 해프닝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의 구조적인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들의 정책의 변화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그 돌아가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엔 조금 중국 정부의 속내,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중국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런 제재로 인해서 이 기업 가치가 변화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 섞인 기대. 그래서 이것이 그 당국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이것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중국 정부 당국의 정책을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개미금융의 이 시가총액이 얼마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개미금융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소액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이 손을 댔고, 또 반독점법 관련해서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그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하는 그 VIE 구조라고 하는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당초에 발표했을 때는 뭐 저도 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개미금융의 IPO를 이제 그 잠정적으로 중시한다. 그럴 때 이제 그 투자가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시간을 지나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정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제재가 안 돼 있는 상태의 프라이싱이 이게 IPO 가격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IPO 되고 나서 바로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타이밍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 바로 직전에 절묘하게 이제 마윈이 이것이 자기네 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이것을 이제 밝혀버리는, 이제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나 제재 조치를 빨리 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계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빅테크 기업이면 200조가 뭐 날아갔다고 하지만 제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알리바바 조정이 제일 컸고요. 그 말씀하신 이 엔트 파이낸싱의 이 가격 조정, 밸류 조정이 좀 시장에 반영된 거로 보여지고 그 외의 기업들은 조정은 있지만 뭐 알리바바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정부의 제재 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소액대출 같은 경우는 개미금융은 뭐 소액대출의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대출의 경우가 자금 조달을 이것을 ABS를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이제 레버리지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었지만 네. 이번 당국이 준비하고 이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이 대출의 30%를 자기 자본으로 반드시 충당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대략 한 1,800억 정도의 네. 자기 자본 수준인데 맥스 그러면 이제 뭐 한 6천억 정도밖에는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미 대출이 나간 게 2조다.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1조 4천억 정도의 대출을 줄이든지 줄여야 되고. 아니면 네.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IPO가 실패한 상황에서는 이 증자가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신 알리바바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하락했던 네. 가장 중요한 이유고. 네. 지난번에 이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교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반독점법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나 징동이나 핀도도 같은 경우가 고객들의 빅데이터 정보를 소비 정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푸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가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그 어떤 미성년 여고생한테 네. 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죠. 회사에서요? 그렇죠. 어. 그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네. 그래서 뭘 보냈냐고 그랬더니 그 출산용품을 이제 마케팅하는 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걸 보고서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네. 미성년자한테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가 이제 싹싹 빌었죠. 네. 빌었는데 문제는 뭐냐. 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 미성년자가 정말로 이제 그 임신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네. 그래서 이걸 봤더니만 이 검색으로? 검색을 계속 하는데 봤더니만 검색하는 물품들이 이제 아기를 출산한 엄마들 산후용품을 계속적으로 검색을 했고 이 패턴을 놓고 보면 이 빅데이터 항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출산을 몇 개월 앞둔 이 아기 엄마의 전형적인 구매 패턴과 같다. 와. 이걸 이제 찾아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빅데이터를 통한 네. 이제 마케팅의 아주 전형적인 네. 타켓 마케팅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알리바바나 징동이나 이 핀도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네. 아주 그 정확한 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에서 네. 이 AI가 조금 이제 간과했던 것은 네. 정확하게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답은 찾았지만 네. 하나를 이제 뺀 거죠. 네. AG. 아. 그래서 21세라는 가이드라인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집어넣다가 보니까 네. 지금 미성년자한테 출산용품 사라는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툴이 됐는데 이 에이지를 하지 않으면서 이슈화되면서 좀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강요하거나 네. 또는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알고리즘을 갖지 못한 사업자들하고는 이건 굉장한 이제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고객 차별 네. 또는 이제 경쟁사 배제 네. 이걸 원천적으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아, 이걸 그럼 제재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 인한 가치 반영은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 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자금의 30%를 자기 자본으로 반드시 충당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기 때문에 모바일이기 때문에 뭐 네. 전국에 어디 있든 신장 우르무치에 있든 상하이에 있든 실시간으로 이게 되죠. 네. 소액 대출도 가능하고 이런데 문제는
이번 당국이 한 것은 이것은 뭐 수갑을 채운 건데 이 대출을 이제 앞으로 할 때는 각 성마다 대출 라이센스를 다 받아라. 아, 지금은 이제 전국구지만 이제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각 성마다 이게 라이센스를 받고 가려고 하면은 지금 했던 영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소액 대출에 있어서도 영업에 축소가 있고 자기 자본에 보충이 없으면 네. 영업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그 아리바바든 징동이든 핀두오두든 다가 이 상장된 회사는 네. 라반이나 아일랜드나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면세적인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 국내에 있는 아리바바 본사를 M&A를 해서 100% 자회사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아리바바는 사실은 이것은 중국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외국 회사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죠. 그래서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생기고. 세금 이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 문어발식 확장이 무한대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중구조, 그 VIE 구조의 지배 구조, 네. 이것도 이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네. 이것이 지금처럼 회사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제 국내 산업의 무분별한 이제 침해. 그래서 네. 지금 뭐 아리바바나 탄센트나 이런 기업들의 자회사가 수백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놈을 치면 한 놈은 예를 들면 홍콩의 그 페이퍼 컴퍼니고 이건 라반에 있고 이건 아일랜드고 이게 이제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의 망을 피해가는 것 요거를 제재를 하겠다.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낮게 보는 핵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의 변화 그리고 어떤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최대 강점이 높은 성장성이죠. 그 네. 높은 성장성은 이 쇼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예를 들면 핀테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카툰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뮤직 이게 끝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확장성이 이게 핵심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그 빅테크 회사들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소장님 그럼 다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 그러니까 미중 경쟁 구도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어떤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겟하기 위해서 이 쌍순환을 들고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쌍순환의 특히 내부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빅테크 규제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경기가 하강에 들어갔고 네. 중국이 지금 GDP에서 소비 비중이 거의 이제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를 죽이면 이제 성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뭐 서방 기업 같으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 활용 금지하고 자기 자본 한도 올려버리고 라이선스 다 도입하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다 스톱시켜 버리면 네. 이것은 주가 대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이제 뭐 우리가 증시에서 보는 건전한 조정 정도에 그치는 이유는 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쌍순환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알리바바나 탄센트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7억 명, 8억 명이다. 합치면 15억 명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전체 인구가 다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소비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스템으로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걸 죽인다거나 없애거나 하게 되면 소비 회복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 네. 그리고 강한 경고, 그리고 경고를 수용하는 이제 기업들의 그 태도, 네. 그게 적응 능력을 또 기대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런 그 무분별한 부분에 대한 경고도 하나 있고 또 네. 미래를 위한 준비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중국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시장 개방인데 그 시장 개방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네. 서비스 시장의 제일 큰 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죠. 그래서 이걸 개방을 했을 때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이 진출했을 때 네. 중국 기업들을 방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반독점법으로 같이 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방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같이 잡아버릴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예비 수단으로서도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알리페이나 뭐이 위챗페이 이런 부분을 좀 견제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디지털 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이제 시중에서 얘기하는 위안화 국자 문제라든지 또 경쟁 매체, 경쟁 화폐 수단을 죽이기 위한 것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이제 이유가 있고 지금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지급 결제 수단이 중국은 부인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중국의 디지털 페이의 경쟁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미 국민들한테 너무 익숙하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디지털 캐시의 사용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제로 음. 그래서 알리페이나 스프 같은 경우가 이것에 그 지급하는 것이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캐시가 네.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현금의 계정만 서로 바뀌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동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지금 형식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굳이 알리페이를 쓸 필요 없이 디지털 페이로 그냥 결제를 해버리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바바나 탄센트는 그 결제 정보를 통해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축적을 하는데 네. 중국 정부는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캐시를 쓰게 돼서 사람들이 그 디지털 캐시를 지금처럼 그렇게 쓰게 되면 그 빅데이터가 바로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창고에 빅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을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캐시와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급 결제 수단과 충돌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보완의 단계로 가지만 일정한 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무조건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그 갈등 또는 마찰이 이제 언제 풀어질 거냐는 것이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 또 중국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의 종단 시점은 이제 막 감각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이번에 IPO를 추진했다가 중단된 개미금융이 언제 재상장을 하는 것이냐, 네. 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재상장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의 업무의 영역 그리고 제한의 영역 네. 그것을 맞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그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그 중국 정부가 화해하는 네. 이제 타이밍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타협의 시점이 이 알리바바의 엔티파이낸셜의 재상장 일정이 나오면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이 반독점 제재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향후 전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관련 내용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